34페이지 인간관계론입니다. 인간관계론. 옆에 그림에 보면 이제 그 유명한 호손 공장의 그 실험 당사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시험에는 이게 많이 나옵니다. 과학적 관리법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및 조작 1924년부터 1932년까지 있었는데 처음에는 과학적 관리법, 시간 연구, 동작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를 연구했는데 동그라미 1번 조명 실험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조명 밝기에 따른 생산성 차이 무관하다. 2번 계정기 조립 실험 인위적인 작업 집단을 구성해서 휴식, 간식, 임금 지급 방법 등을 실험했는데 간식이나 휴식 시간은 생산성에 영향이 없었다. 오히려 감독자와 우호적 분위기나 칭찬 등이 생산에 영향을 줬다는 거 나와 있고 면접 실험은 두 개 집단을 나눠서 했는데 감정 상태가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 배정기 자립 실험이 있습니다. 그죠? 조립 실험에서는 비공식 집단의 규범 및 출작 비공식 집단의 규범 그냥 이제 이거는 깐깐한 설명이고 그냥 제가 우리식으로 의역을 하면 자 호손 공장은 우리 시카고 근교에 있는 호손이라는 동네 이름입니다. 알았죠? 공장인데 여기 이제 근로자 50명을 나눠서 A반, B반 이렇게 나눠요. 그 A반은 방금처럼 조명도 밝게 하고 간식도 2배 이상 주고 성과급도 2배 주는 거야. B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이제 조명 밝기에 따라서 마치 이런 거가 똑같은 거 아니야. 감튀, 맛있는 감튀는 몇 도? 150도에서 2분 튀기는 맘스터치. 엄마의 손길이 짱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게 125도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 3분 50초를 튀기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한번 궁금하잖아, 사실. 이렇게 해보는 거죠. 조명을 밝게 하고, 2배로 주고, 성과급을 2배 줬을 때 어떻게 바뀔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계해놓고 관찰자들이 쭉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둘 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둘 다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이상한 거야. 분명 A 집단하고 B 집단의 차이가 나야 되잖아. 그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어떤 경우는 더 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걸 안 준 집단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메이오라는 학자가 면접을 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잡으세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이라고. 요즘에 여러분들 하여튼 참 저는 이제 여러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 때는 이제 이런 모임을 서클이라고 서클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아마 서클은 폭력 서클 이런 것밖에 안 들어봤지? 이게 이제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동아리로 바뀌었어. 그래서 동호회 이렇게 바뀌었는데 요즘에는 런닝 크루 런닝 크루 이런 거 써대. 우리하고 차이 나려고 너무하다. 이렇게 크루 축구 크루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가 공경단이라는 데가 수험 학원이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외면적이고 공식적인 측면에서만 설명되는 게 아니라 여기 오면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좋아 또 친한 사람도 있고 안 친한 사람도 있는 사람의 감정이 교류되는 장소이긴 하잖아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5명 여기에 7명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쉬는 시간에 담배도 한 대 피고 그죠? 같이 밥도 먹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같이 커피 한잔 하는데 야 오늘 우리 성과급 2배래 그러는 거야. 여기 뭐라 그래? 야 우리는 동굴에서 일한다 이러면서 이것들이 우리 가지고 장난치나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축구에 사람들이 야 우리가 지금 동물원 원숭이도 아니고 너무너무 우리가 기분 나쁘다. 맞죠?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공장에서 일하면 기분 좋겠어요? 그래놓고 내가 일하는데 관찰자라고 와가지고 쑥 보고 저거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 이 동물원 원숭이 된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축구 동아리 우리는 전부 다 일하지 마. 안 하는 거 좋겠다. 이렇게 이거는 조직에 보이지 않는 무슨 집단이에요? 비공식 집단이죠. 규범. 근데 여기 있는 한 명은 돈이 너무 급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성과급 2배 받아가면 그다음부터는 이 집단에서 아웃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는 성과급 2배 준다는 조직의 공식적인 규율이나 규칙이 아니라 뭐의 규범? 비공식 집단의 규범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나 이거 강의할 때마다 욱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했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1924년이에요. 24년. 지금부터 101년밖에 안 됐어. 이때 호성 공장의 이 근로자들이 이렇게 빡쳐가지고 이렇게 안 했으면 우리 지금도 개돼지처럼 일했을 수도 있어. 인간은 무슨 존재입니까? 감정 있는 존재잖아. 무슨 존재예요? 심리적 욕구가 있는 존재라는 거야. 이걸 무슨 실험에서 알았다는 거야? 호손 실험에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나와 있잖아요. 생산성 향상은 과학적 관리가 아니라 무슨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인간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론? 인간 관계론이야. 그러면 경제적 욕구를 X형 인간이라 그러면 우리가 수학에서 미지의 수를 맨 처음에 항상 뭐부터 해요? X지. 그러면 사회의 심리적 욕구를 지향하는 인간은 무슨 형 인간? Y형 인간이죠. 그죠? 무슨 욕구? 사회인. 무슨 욕구? 사회 심리적 욕구. 사회 심리 욕구. 인간 관계론입니다. 의 보시면 Y형 인간 됐죠? 동그라미 2번. 비공식적 심리적 측면 맞죠? 조직의 공식적이고 구조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무슨 법? 과학적 관리법. 비공식적이고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관계론이죠. 그래서 호송공장 실험에서 동그라미 2번 보면 이게 멋있는 표현이죠. 그죠? 무슨 능력? 인간관계 능력이 중요하죠. 그죠? 인간관계 능력이 생산성 향상에 중요하다. 이거 사회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유연한 관리가 좋은 관리라는 좀 약간의 편견을, 그죠? 원만한 관리가 좋은 관리라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젖소 사회학이라고 비판해요. 만족한 젖소가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하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만족한 근로자들이 더 많은 일을 할 거라는 거죠. 인간 조정의 술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해하셨죠? 결국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강조합니다. 자, 여기 이제 후기 인간관계론도 시험에 하나 나왔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요 후기 인간관계론의 다음 버전이 바로 앞 시간에 말했던 인적 자원 관리론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사실 이것도 그냥 우리가 우쩍 한번 해봅시다. 어떤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조직은 그냥 간단하게 직관적이야. 연봉이 1억이야. 근데 너무 관리가 삭막해. 어떤 조직은 연봉이 5천인데 너무 챙겨주고 가족적인 분위기야. 너 어디서 일하고 싶냐? 과학적 관리법이 지배하는 인간. 근데 가끔 우리가 드라마나 현실에 보면 연봉이 적더라도 되게 서로 챙겨주는 그런 끈끈한,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정이 있는 그런 회사를 더 좋아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그런 거. 저도 뭐 중증 외상센터에서 보니까 그놈이 제자 1호로 가는 거 보니까 학문외과 엄청 잘 나가는데 포기하고 개고생하는데 왜 가요? 뭘 터치해줬어? 인간적인 감정의 논리를 터치해줬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역시 과학적 관리법과 인간관계론의 대립이구나. 그걸 보면서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앞으로 잘생겼다 뭐 이런 거 보면 안 돼. 존재하는 이면의 핵심적인 내용을 봐야 되죠. 그래서 다시 구조나 여러분 생산성 향상에는 구조나 관리보다는 무슨 능력? 감성 능력, 상대방의 감성을 알아주고 치유하는 그런 능력, 사회적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의 다음에 후기 인간관계론은 그럼 인간의 마음속에 다시 뭐라고요? 궁금하잖아. 인간의 사회 심리적 욕구가 뭐가 있을까요? 엄청 궁금해야 돼. 그래야지 무슨 인간관계론? 후기 인간관계론이 탄생했고 여러분들은 요 7가지 중에 하나만 공부한다고.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욕구가 있다는 욕구가.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은
욕구 이론, 내용 이론하고 가정 이론 막 이렇게 공부하자. 이제 인간관계로는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사회심 욕구가 뭐가 있을까? 가치가 있고요. 지각이 있고, 능력이 있고, 태도가 있고. 그러니까 동기를 가장 연구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다시 뭐라고요? 마찬가지 다시 인간관계로 호손 실험의 결론이 뭐라고요? 인간은 무슨 욕구가 있어? 사회 심리 욕구가 있다는 거잖아. 그걸 충족시켜주면 애들이 돈 조금 줘도 일한다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럼 당연히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인간의 마음속에 무슨 욕구가 있을까? 그러니까 엄청 연구 많이 했었겠죠. 그런 이론을 뭐라 그래요? 후기 인간관계론. 이쪽 사람을 중요한 사람들은 야 조직의 AI 챗 GPT 그런 거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걸 이용하는 누가 중요하다는 거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자원에 몰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적 자원에 몰빵해야 된다는 거야. 왜? 인간관계론은 일률적인 일관된 흐름입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론 무슨 인간관계론? 후기 인간관계론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로 갑니다. 여기 후기 인간관계론 참여 관리 맨 마지막에 밑줄짝 후기 인간관계론 동그라미 2번이 좋네요. 자아실현 인간, 성취감, 만족감을 중시한다.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인간관이 인간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긍지와 가질 수 있으려면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참여 관리론 밑줄 참여 관리론 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 과정에 노동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자기 설정 목표죠.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분도 나중에 합격하면 어느 정도 위치 올라가면 밑에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엄청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앞에 것만 따서 MBO라 그럽니다. MBO 이게 참 눈 가리고 아웅인데 진짜 차이입니다. 자 소장님이 영업 판매 자동차 판매 직원이야 단순하게 가정해 볼게요. 소장님이 야 세대 팔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직원이라도 빡치잖아. 기분 나쁘잖아. 안 그래? 그게 원래는 5대 팔아야 되는데 세대로 줄여준 거임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잖아. 그러면 소장님이 야 한번 얘기해보자. 너 몇 대 팔래? 아 요즘 너무 힘들어서 한 2대만 팔면 안 될까? 야 지금 우리 사장님 힘들어서 4대는 팔아야지. 아유 너무 힘들어요. 뿌잉뿌잉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오케이 세대 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내 목표를 누가 설정한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설정한 것 같잖아.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탑다운 식으로 야 몇 대 팔아 이렇게 할 때보다 어느 때가 훨씬 기분도 좋고 어느 때가 내가 더 하고 싶어요? 이때가 더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러면 딱 세대 잡으세요. 세대 합의 봤잖아. 그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관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목표인 세대가 너 세대 팔기로 했다. 출퇴근 자유야. 알아서 해. 그 대신에 월말에 세대 안 팔면 그냥 빠따 세대다. 이렇게 딱 해버리면 관리는 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됩니까? 구체적이고 계량적이고. 근데 중요한 뭐라고요? 부하의 참여와 상관이 대화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관리를 해주죠. MBO 뭐라고요? Management by Objective MBO. 시험에 많이 나오죠. 부하의 참여와 상관의 토론, 대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여기 말했던 참여관리론. 참여관리론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뭐라고요? MBO라고. MBO. 매니지먼트. 여러분들 앞으로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여학생들 잘 들어요. 나중에 썸남이나 남편 다룰 때 마트에 가서 야 이거 담아 이렇게 짜증내지 말고 자 여보 잘 들어. 11시 30분까지 딱 어떻게 하고 여기 와서 딱 대기하고 있어. 그러면 남자들 기가 막히게 딱 11시 30분 되면 딱 칼로 딱 각 잡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아들이 전형적인 남자애답게 샤워도 하기 싫어하고 뭐 어쩌고 다 녹화한대요? 하기 싫어하는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MBO 이론을 어떻게 해요? 남학생 어떻습니까?
이거 돼요? 네. 네. 하기 싫어도 더 하기 싫은 거야. 그때 저거는 이제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해요? 오늘 이거 해야 되는 거 맞나? 예. 그러면 자 몇 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 몇 시까지 할래? 하고 세 개를 딱 제한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하다 몇 시까지 할게. 그러면 진짜 남자들 특징이 뭐예요? 만약에 8시까지 한다 그러면 7시 58분까지 열심히 게임합니다. 59분 되면 바로 팍팍팍팍팍 이게 게임하지. 우리 와이프가 보면 와 당신은 조련이 너무 잘 된다 그러는데 MBO라는 이론에 근거해서 하는 MBO의 이론에 의해서 앞으로 여러분 시킬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시키는 상대방이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결정한 것처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관리론? 참여 관리론. 대표적인 것이 MBO가 되겠습니다. 자, 35페이지에 과학적 관리법과 인간관계론의 비교가 가끔 나옵니다. 가끔. 제가 말하는 가끔 논다는 거는 여보 지금 뭐 표시 없죠? 이거 지금 안 놓은 지 한 10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써놨습니다. 갑니다. 공식, 비공식 밑줄. 공식, 비공식. X, Y. 기계 능률, 사회 능률. 됐죠? 근데 이제 양자의 공통점은 환경과 교호작용하지 않는 무슨 체제로 본다? 폐쇄 체제로 본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죠. 그죠? 결국은 최종 목표는 뭡니까?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 증대가 목표라는 문제점이나 보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래서 노동자만 연구합니다. 알았죠? 관리자는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18 보시죠. 다시. (1829년에) 무슨 주의? 역관주의. 그죠? 그 다음에 1881년에 누구 암살? 가필드 암살. 83년에 무슨 법? 펜들턴법. 87년에 누구?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 정치행정 메돈론? 정행 이원론이죠. 그죠? 자, 여기는 엄청난 시장 실패가 됐는데 그걸 극복한 건 무슨 법? 과학적 관리법이죠. 그죠? 학자가 3명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요? 테일러, 모션 스터디, 타임 스터디. 감티, 맘스터치 엄마의 손길 너무 맛있잖아. 감티, 있을까? 최적의 작업 방법 무슨 연구?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 포드, 컨베이어 벨트, 페어리 있습니다. 페어는 시험 잘 안 나와요. 자, 요게 이렇게 되면 무슨 관리론? 행정관리론이 된다 그랬습니다. 행정관리론은 방금 얘기했죠. 1937년 누구? 귤릭과 어휘기 행정과학 논문집을 발표하면서 최고관리자가 수행해야 될 7가지 규정 CORB 포스트코브로 발표하면서 고전행정학이 완성됐다 그랬죠. 여기까지가 완성을 설명했고 정치행정이원론 행정은 뭐라고요? 관리다, 집행이다. 공화당의 다리, 민주당의 다리는 우리 알 바 아냐? 우리는 뭐 하는 거다? 관리하는 거고 집행하는 거라고. 근데 1929년 경제 대공황이 터지죠. 그리고 1934년 뉴딜 정책이 등장하고 특히나 1941년 2차 대전이 터집니다. 1942년 여러분들은 절대 찾아보지 마세요. 영국에서 전쟁 중에 비버리지라는 사회학자가 비버리지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비버리지 보고서는 모르겠지만 이 보고서의 부제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어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다 들어봤죠? From cradle to grave.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아, 무슨 국가? 복지국가를 본격적으로. 2차 대전은 위기가 상시화죠.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고 뉴딜 정책을 실시하면서 미국이 급격한 위기에 있을 때 자, 자유방임을 수정해야 됩니다. 무슨 자본주의? 그렇죠. 수정자본주의 누굽니까? 케인즈의 1941년 고의화. 고용과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을 발표하면서 누가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적극적인 공공토목 사업을 통해서 시장 실패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던 그 대표적인 사업이 태시강 개발 계획이라고 들어봤죠. 예를 들면 한번 세계 경제 대공황을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2009년 여러분 다 났겠지? 2009년에 여러분 그 유명한 다음 달 폰이라는 그 폰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출시됐습니다. 뭐죠? 여러분 놀랍게도 아이폰은 200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개통됐어요. 맨날 아이폰 언제 해요? 그러면 다음 달에요. 그래서 다음 달 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009년부터 했다는 거죠. 처음에 핸드폰이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면 여러분들 사고 싶잖아. 다시 공급은 뭘 만들어내요? 수요를 창출해요. 세이라는 학자가 말해서 세이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했는데 요즘에 여러분 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잖아. 왜? 처음에는 혁신적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죠, 사실. 근데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5,100만 건 개통이 됐어. 근데 이미 수요가 다 차가고 있죠. 새 제품이 나와도 수요가 다 차가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요즘에 김치냉장고에서 그런 걸 느끼거든.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큰 차이 없지 않나? 상술인가? 요즘에 그래 김치냉장고가 안 팔려요. 왜? 웬만큼 다 집에 김치냉장고 없는 사람 없잖아 지금. 이제 추가적인 혁신적인 제품이 안 나오면 이제 망하게 되어 있는 거야. 왜? 자 보세요. 계속 수요를 창출했는데 지금 웬만큼 다 팔렸으면 이제 수요가 줄죠. 그러면 재고가 쌓이면 고용이 늘어요, 줄어요? 고용이 줄죠. 그럼 고용이 줄면 소득이 늘어요, 줄어요? 소득이 줄죠. 그럼 다시 수요가 줄고 이렇게 하다가 한 번에 빵 터졌단 말이야. 무슨 실패? 시장 실패입니다. 시장 실패. 여기서 케인즈는 뭘 주장했어요? 여기 요 실업자들을 어디에 데려가서 테네시강에 데려가서 댐 건설을 해요. 댐 건설을. 댐 건설을 하면 여러분 댐이 건설되면 그 다음부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수력 발전을 하고 관광 수입을 받을 수가 있죠. 이 돈을 확실하게 생긴 이 돈을 미리 땡겨서 이 사람들한테 월급으로 주면 소득이 늘어나면 무슨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요? 유효 수요를 창출할 수 있죠. 정부가 공공토목 사업을 통해서 무슨 수요를 창출해내야 된다? 유효 수요를 창출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돈 들어오니까 스마트폰도 하나 사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재고가 주니까 고용이 늘어나겠죠? 이 죽어가던 경제를 뭘로? 수요. 무슨 수요를 창출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유효 수요를 창출해서 극복해 나갔죠? 그렇게 보니까 정부가 정치가 있는데 행정이 여기 그죠? 여기 행정이 무슨 기능을 수행한다? 정책 결정 기능. 다시 말하고요. 정책 결정 기능. 지금 누지 정책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의회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정부에서 결정됐으니까 정책 결정 기능. 근데 이제 이게 정치학자들은 이걸 보고 코빼기도 코웃음 치는데 이 빨간색 빛점 친 거요. 잘 들으세요. 정치와 행정이 순환적이고 중첩적인 요 영역을 행정학에서는 통치라 그럽니다. 다시 뭐라고요? 통치의 영역은 뭐라고요? 정치와 행정이 순환적이고 중첩적인 이 영역을 뭐라 한다? 통치 영역이고 행정은 무슨 기능을 수행한다? 통치 기능을 수행한다. 그 말은 정치 행정 몇 원론? 1원론. 여러분들에게 행정학에서 같은 의미지만 같은 단어지만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건 이겁니다. 자 여러분 정치행정 이원론에서의 정치는 역관주의를 뜻하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정치행정 이원론에서의 정치는 가치 판단, 정책 결정 기능을 말하죠. 요 같은 정치라는 단어도 뜻은 엄청 다릅니다. 이걸 이렇게 그리는 학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국어 공무원은 완전히 행정의 영역이, 이 사람들이 정책 결정하는 거 아니죠. 선생님 이 공급자 결정하잖아요. 그거는 결정이 아니라 법에 딱 정해져 있는 요건에 이 사람이 맞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집행하는 거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수급자 요건을 만들 수는 없잖아. 여러분은 장관은 정치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행정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장관은 국회의원이 바라보기에는 이 자식이 너는 집행자지라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장관은 정치 영역에 있는 행위자들이죠. 차관, 여러분이 보기에는 1급 공무원부터 9급 공무원 사이에서 어느 정도가 여기 정치 영역에 있는 사람이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3급까지 겁니다. 맞았어. 그래서 1, 3급을 무슨 단? 고위 공무원 단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무슨 계층이라 그래요? 정책 계층이라고 한다. 정책 계층. 물론 국회의원이 바라보기에는 집행자야.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가 무슨 행위자라고요? 네, 정치 행위자입니다. 보통 3급까지를 거의 정치 영역에서 가치 판단이나 정책 결정을 하는 행위자로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느낌이 좀 있죠? 우리가 장차관이나 1, 3급 공무원들은 집행하는 사람이라 보다는 뭐 하는 사람? 정책 결정하는 사람에 가까워요. 무슨 기능설? 통치 기능설. 그리고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서 이미 통치 기능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안, 우리나라는 법률안을 두 가지 경우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죠. 그죠? 또 누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부. 여기 우리가 보통 법률안을 정책 결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헌법은 정부도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정부의 무슨 기능을 헌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정부의 정책 결정 기능을 헌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능설? 정치행정 이론론하고 통치 기능설은 같은 말입니다. 알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쭉 적었던 내용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가치 판단, 작은 정부, 큰 정부, 큰 정부, 복지국가, 적극국가, 직능국가, 맞죠? 행정부가 주도한다. 무슨 국가? 행정국가. 입법, 행정, 사법 중에서 입법부가 주도합니다. 무슨 국가? 입법국가. 입법, 행정, 사법 중에서 행정부가 주도합니다. 무슨 국가? 행정국가가 되겠죠. 그죠? 행정국가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세 가지의 문제가 탄생하는데 하나밖에 없네. 자, 갑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잡으세요. 공무원이 집행만 할 때는 집행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죠. 근데 이제는 뭐도 한다고요?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근데 정치가들은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지잖아요. 그죠? 공무원들은 뭘 받아요? 신문 보장을 받으니까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해도 책임을 안 져. 이게 현대 행정에서 풀어야 되는 아직 풀지 못한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바로 이걸 우리가 관료제 자율성이라 그래요. 자, 관료 자율성은 무슨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면 정치적 영역에서 일하니까 뭘 져야 돼요? 선거 등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신문 보장을 받으니까 뭐를 안 진다?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현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현상. 그래서 엘빈 토플러는 정부 관료제를 아주 멋있게 표현했죠. Invisible Party.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정당. 우리나라 관료제를 정말 정치적으로 가장 많이, 진짜 관료제가 국민들을 위해서 불편부당하게 서비스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공무원도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선호가 있잖아. 행정수도인 찬성했을까? 반대했을까? 당연히 반대했겠지. 자기들도 이사 가야 되니까. 자,
우리나라 정부 관료제도 정당은 뭡니까? 하나의 정치적 선호를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집단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책임을 안 진다는 거지. 자,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신분보장 받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관료제 책임성 확보 문제가 통치 기능성을 등장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임성. 자, 갑니다.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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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e. 영어로 fine이 명쾌하다, 경쾌하다 이런 뜻이죠. finer. finer는 뭐라고요? 공식 규정만 준수하면 책임 완료. 그래서 파이너예요. 파이너 뭐라고? 법 제도적으로 공식적 절차만 준수하면 내 책임을 행정 책임을 다했다는 식의 주장이라고. 근데 프리 에드리치 이렇게 써야지 정확하게 써집니다. 이름은 프리드리히야 프리 에드리치라고 쓰고 이름은 뭐라고? 프리드리는 주관적인 양심 이게 행정 책임의 완수다. 그래서 파이너의 무슨 책임성? 공식, 제도, 외면, 객관적 책임성. 프리드리의 주관, 내면, 비공식적, 자율적 책임성.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기억나시죠? 이태원 참사에서 서울시장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의 책임은 지금 뭔 책임에서 나는 법 절차를 다 지켰기 때문에 내 책임은 없다. 누구 관점이에요? 파이너 관점이지만 우리 일반 국민 느끼기에는 그래도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도의적이거나 좀 더 양심적인 책임, 전문 직업까지 윤리로서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책임 뭐라고요? 프리드리 무슨 책임성? 주관적이고 자율적인 책임성이 있습니다. 이런 논의가 왜 등장했다고요? 관리, 집행만 하면 이런 얘기가 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무슨 세계 경제 대공황이 터지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니까 책임을 안 진다. 관료 책임성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논의가 놓여 있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자유방임 요즘에 이제 몇 점 0 하는 거 되게 유행하죠, 그죠? 자유방임을 자본주의 1.0이라 그래요. 그럼 수정 자본주의는 몇 점 0이겠어요? 2.0이죠. 민 자본주의 3.0은 뭐야? 바로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봤던 신자유주의죠.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정도는 들어봤지? 네. 4.0은 뭐야? 4.0.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신자유 is dead. 신자유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고 나서 새로운 자본주의. 다시 뭐라고? 새로운 자본주의를 모색하는 흐름이 자본주의 몇 점 0? 4.0인데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봤어요. 알고 있어. 아, 두 개는 알고 있겠구나. 하나는 박근혜 정부의 무슨 경제? 누구도 모른다는 창조 경제. 우리 요새 잠깐만. 서울 사람 아니구나. 따세권 알아? 따세권. 신조 따세권 아는 사람? 아, 내가 너보다 신조 더 많이 알지. 슬세권은 알지. 슬세권도 몰라? 슬리퍼 신고 서울 사람들은 무슨 권? 따세권. 따릉이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 거리를 따세권이라고 합니다. 인천시 공유자는 뭐야 이름이? 아이고 인천 빨리 하나 제안해. 그래 나중에 면접에서 제가 이런 거 제안했다고 하면 바로 뽑아준다. 저는 이제 대전 걸 좋아합니다. 대전 거는 뒤에 다 슈죠. 맞았어. 저기 부산광역시에 공주하던 거 이름 뭔지 아세요? 탈겨? 탈겨 뭐 그다음에 전라도는 타랑깨 뭐 이러면서 하여튼 전국에 공유자던 거 이름도 엄청 재밌는데 인천은 거기서 또 놀이에서 빠져 있구나.
근데 왜 인천은 왜 공사하는 거 왜 안 하지? 돈도 많은데. 카카오랑 그거하고 좀 달라. 걔네들이 다 아니야.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원래 타사라고 있었는데 경쟁했었구나. 카카오 접었어요. 자, 여러분들 파이팅 하세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쓰는 거지. 오늘 내가 지금 죽음을 몇 번 목격하고 있다. 너 오늘 내가 쓰러지면 서가 부탁한다. 무슨 경제? 예, 로렌스 레싱이 말했던 소유의 종말, 나눠 쓰기, 공유 경제가 있습니다. 공유 경제. 그 다음에 CSV가 있는데 이거는 뭐 공유 가치 창조인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신자유주의 얘기인데 혹시 신자유주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신자유주의 아버지? 바로 하이에크입니다. 하이에크. 바로 로드 투 서브텀. 진짜 대단하죠. 서브텀이 노예, 농노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시장 실패에 따라서 정부가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 정부가 규제하는 거죠. 직접 공급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정부가 규제하거나 직접 공급을 많이 하면 결국은 그것은 뭐로 가는 길이다?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길이란 거야. 이게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정부 하는 짓 봐. 비싸게 파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아서 살아보겠다고, 그지? 조금이라도 싸게 보겠다고 직구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뭐라 그래? 직구 금지한 거. 이놈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돈 받아먹은 소수의 기업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활동하잖아. 빡 돌아 안 돌아? 그래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국은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몇 층 이상 건설하지 마, 어떤 업종에 진출하지 마. 그런 게 많아지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된다? 노예나 농노가 된다는 거야. 그 유명한 뭐의 길? 노예로의 길이라는 것을 1944년인가요? 하여튼 발표를 해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뻔했는데 여러분 이게 이때 수정자본주의 케인즈는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석학이고 얘는 피레미아스 20살인데 와, 이 케인즈가 이 사람 얘기에 댓글을 달하면서 와, 케인즈가 더 대단하죠. 그때 99.99%가 전부 다 케인즈 팬이었는데 하이에크가 그때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해가지고 속된 말로 하면 개무시 당했거든요. 개무시 당했는데.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73년, 78년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케인즈 자본주의, 케인즈 체제가 붕괴되면서 무려 몇 년 만에 30년 만에 이 사람이 1978년인가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거든요. 30년 동안 여러분 개무시 당하다가 지금 뭐야? 지금은 케인즈하고 동급의 반이 지금 신자유주의자들은 하이에크를 더 높이 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예로의 길을 통해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보다는 요게 좀 어렵습니다. 아까 파이너라는 학자는 로드 투 리액션. 그 책에 다 나와 있죠. 로드 투 뭐예요? 리액션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거 번 잡으세요. 설명 안 하면 쉬운데 우리가 리액션 걔 리액션 좋아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 한글로 바꿔봐. 리액션이 뭐야? 반응? 그럼 뭐 반응의 길? 이상하잖아. 또 그렇게 하니까. 잡아요. 이게 이런 거야. 여기 내가 여기 공을 탁 튕기면 저기 탁 맞고 나한테 돌아오는 걸 뭐라 그래? 리액션이죠. 이 얘기에 잘 봐요. 그럼 자, 이런 거잖아. 시장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시장 실패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규제하잖아. 근데 하이에크는 뭐라 그래요? 이 규제는 노예로 만든다고 반대하잖아. 요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는 바로 뭐예요? 리액션이죠. 이걸 풀이하면 야, 그러면 다시 자유방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야. 이 말이야, 이 말. 이 말을 뭐라고 했다? 맞잖아. 로드 투 리액션. 시장 운영하다가 시장 실패했잖아. 정부 규제하죠. 이거 반대하면 그럼 뭐야?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자는 거야. 이거 무슨 길?
리액션의 길이잖아. 이해했죠? 리액션. 그래서 근데 이제 번역은 반동의 길입니다. 일반적 행자 공부한 분들은 이게 반동의 길이라는데 뭐야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냥 외웠잖아. 뭐라고? 엄청 길게 설명하면 뭐라고? 야 그러면 자유방임으로 돌아가 이 말도 맞잖아 사실. 그럼 자유방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야? 이 얘기거든. 그럼 뭐라고 했다? 로드 투 리액션. 기획 논쟁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사실 기획이라는 게 규제죠, 규제. 행정법에서 일행이냐? 직렬이. 도시계획은 처분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니 도시계획 처분성이 있지. 여기 딱 저는 여기 딱 오는 순간 저도 나중에 이제 제가 여기 북해역에 살았는데 북해역에 제가 2년 살았거든요. 그 정말 돈 없이 결혼해서 나의 북해역 탈출기 내가 수업 시간에 내가 쭉 얘기해 줄게. 내가 2년 만에 탈출되고 전세 사기 비슷한 걸 20년 전에 당해가지고 시골 촌놈이 올라왔던 제가 롯데마트 진짜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그랬는데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딱 저는 여기 오는 순간부터 여기 딱 고도 제한 있던데 봐봐 이 빌딩 건물들이 왜 30층 50층짜리 왜 없어? 요 근처에 아마 공항이나 군사시설이 있을 거야. 내 땅에 3층 이상 못 짓는다. 도시계획에 의하면 여기는 상업지구니까 뭐 안 된다. 여기 농업지구니까 뭐 안 된다. 여기 이런 전부 다 도시계획이잖아요. 그죠? 이런 건 전부 다 정부가 국민의 행동을 제한하는 뭐라고요? 규제야 규제. 네. 무슨 논쟁? 기획 논쟁. 요즘에는 그런데 여러분 좀 트렌드상 요즘에는 하이에크가 조금 좀 핫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앞으로 뭐 나중에 논쟁을 친구들하고 논쟁하거나 나중에 면접에 가서 정부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왜요? 하이에크에 의하면 그런 규제는 국민을 뭐로 만든다? 노예로 만든다. 그럼 알았어요. 자 퇴근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절대 공무원은 이걸 취하면 안 되겠죠? 저쪽 공무원은 이걸 취해야 된다. 이걸 취해야 된다. 근데 요즘 트렌드는 요즘에 하이에크가 좀 핫하긴 하죠. 그죠? 됐습니다. 갑니다. 거기 보면 이제 35페이지 이게 여러분 이 태블릿 PC로 이용하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칼라로 본다는 거죠. 칼라로. 저도 맨날 태블릿 PC 보다가 저 빨간색 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고개 들어서 빨간색 여러분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올리면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단하죠? 이 맨 밑에 표 보세요. 다운 지수는 미국의 우리 코스피와 같은 미국의 주가 지수거든요. 1929년에 381이 382가 되는 지가 54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는데 약 20년 이상 걸렸어요, 그죠? 진짜 개고생했죠, 그죠? 됐습니다. 36페이지 통치 기능설입니다. 대공황 동그라미 1번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2번 뉴딜 정책 정도는 알고 계시죠? 뉴딜 정책. 3번 케인즈의 무슨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무슨 실패 극복?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찬성합니다. 뭘 창출해야 된다? 유효, 수요. 요것도 예전에 시험하면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측면이다? 수요 측면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알잖아요. 70년대 무슨 경제학? 공급 중시 경제학이 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바꿔서 하면 나옵니다. 케인즈는 유효 공급 이론을 강조했다. OX? X. 뭘 강조했다? 유효 수요를 여기 막 했잖아요. 그죠? 유효 수요를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두 학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정치와 행정은 순환적이고 중첩적이다. 자, 디현앱정 밑줄. 디현앱정. 요 이제 여러분들 혹시나 제 지나가다가 저하고 사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요 한마디만 해주면 제가 여러분한테 음료수 팍팍 쏠 수 있어요.
그거 있잖아. 디목 할 때 그 D자하고 현대정치 할 때 현자하고 요거 어떻게 해요? 글꼴 너무 이쁘지 않냐? 민 빨리 해봐. 글꼴 이쁘다 해봐. 너무 고마워. 이 글꼴을 고르는데 진짜 내가 300시간 정도를 소비했다면 개뻥이겠지만 전주 왕각체입니다. 전주 왕각체 라이트 L. 무료 폰트야, 무료 폰트. 너무 이쁘지 않냐? 전주에 여행 가면 꼭 가봐야 될 때가 있어. 어디예요? 전주에 태조 어진이 보관된 데가 있어. 우리나라 어진은 다 불타고 태조 어진하고 철종 이후의 어진만 남아있죠. 거기가 전주 왕각이야. 거기가. 그만합시다. 전주 왕각체 1월 이렇게 순서 연결하면 제가 이제 두 문자가 있습니다. 두 문자. 다음 시간부터 두 문자 많이 나가는데 필수 외울 때 두 문자 효율적이잖아. 그지? 두 문자는 전부 다 무슨 체다? 전주 왕각체다. 글꼴 너무 이쁘다고 좀 해줘. 알았지? 엄청 골랐다. 글꼴 됐습니다. 이 본문은 제주 명조체예요. 제주 명조체. 요즘에 이제 네이버가 민원 글씨체가 마른 불이 중간 라이트 글꼴 별로 관심 없어? 내가 얘기했잖아. 이상한데 엄청나게 집착한다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 폰트 들어가서 다 한 번씩 눌러봅니다. 그 다음에 완도 무슨 채도 엄청 이뻐. 그만합시다. 전주 왕각체 너무 이쁘지? 그래 좀 빨리 해야지. 내가 빨리 맞출 거 아니야. 전주 왕각체. 자, D현 앱정입니다. 알았죠? D목은 현대정치와 행정, FB는 정책과 행정입니다. 자, 공원 1번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 2번 사회변동 기능, 3번 책임성 강조했다. 한 개 넘어가시고 관료제 자율성 맞죠? 관료제 자율성보다는 밑에 있는 자 갑시다. 파이너 무슨 책임성? 파이너 외제, 객관, 공식 맞죠? 외제적, 객관적, 공식적 책임을 강조했다. 누구? 파이너 알았죠? 그 다음에 프리드리는 내면, 주관, 자율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죠? 요거는 시험에 많이 넣어줘.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논쟁, 하예크. 7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했네. 그죠? 1944년에 먼 길? 로드 투 서브텀. 노예로의 길. 규제를 찬성했다, 반대했다? 반대했다. 다시 규제를 반대했다. 그랬더니 파이너가 뭐라 그랬어? 야, 그러면 너 자유방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야? 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로드 투 리액션. 원래 가던 길에 반대 길로 가려는 얘기야. 무슨 길? 반동의 길을 해서 규제를 찬성했다는 것입니다.